이번 시간에는 제6장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두 가지 이야기는요. 때로는 정부가 지금의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서 또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가격의 상한이나 하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만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이런 가격 통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이 세금이라는 것은 누가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가격 조세의 부과가 누구에게 부담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먼저 가격 통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의 대표적인 예로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한제와 그 다음에 하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가격의 상한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 측면에서 지금 생산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소비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로 하여금 이 이상의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이상의 가격은 더 받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른바 가격 상한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라이스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라이스 실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격의 천정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격 하한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가격 하한제라는 것은 생산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현행 가격 하에서는 더 이상 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하의 가격은 받지 못하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가격이 이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가격의 밑바닥을 그었다 그래가지고 price floo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각각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이 두 가지의 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 상한제의 경우를 살펴본다면요. 117페이지 그래프에서는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와 실효성이 없는 가격 상한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쉽게 살펴볼 수 있다시피 현재의 균형 가격은 117페이지의 A번 그림에서 3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가격 상한을 4달러로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될 가격은 3달러이기 때문에 4달러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가격 상한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가격 상한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B번에 나오는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제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공정한 가격은 예를 들어서 약 3달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항의를 한 결과 2달러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다면 원래 시장에서 가만두면 어떻습니까? 원래 시장에서 가만두면은 3달러의 가격을 받게 되지만 정부가 2달러로 가격을 통제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상한제는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가격 상한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가격 상한제 의미가 있는 경우와 의미가 없는 경우를 일단 분리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가격 상한제를 했을 때 실제로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효과들은 어떻겠어요? 2달러라는 가격이 결정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공급자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양은 사실은 이만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수요하려고 하는 양은 얼마만큼입니까? 수요자들이 수요하려고 하는 만큼은 2달러 하에서는 사실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쳐나는 이른바 초과 수요의 상태 또는 공급 부족의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이만큼밖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이만큼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먼저 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유소 앞에 줄을 쭉 늘어서 사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유소에 이렇게 쭉 늘어서게 된다면 주유소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게 된다면 일찍 나와야 하는 비용,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일찍 나와야 하는 비용과 일찍 나와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대기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고요. 대기 비용은 가장 크게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수요량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사실 이만큼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이만큼 지불한다고 할 때 대기 비용은 총 이만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만큼의 가격과 이만큼의 대기 비용을 포함한 오히려 원래의 가격보다 더 높은 4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은 예가 가격 상한제를 하는 경우 비록 가격을 2로 낮출 수 있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힘은 어떻습니까? 대기 비용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케이스로 전형적으로 많이 이야기됐습니다. 117페이지에서는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 상한이 성립된 경우에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유소에서 줄을 쭉 서게 된 이유는 과연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유소에서 줄을 서게 된 것은 사실은 오펙이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펙이 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오펙이 실제로 공급량을 줄인다 하더라도 가격만 적당히 상승한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다시 수요의 감소로서 메워낼 수 있기 때문에 오펙이 공급을 줄인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유소에 줄을 서게 한 책임은 아니란 거죠. 주유소에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게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란 겁니까? 휘발유의 가격을 일정 이상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공급량은 주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요량은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때요? 실제로 주유소에 줄을 서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 의한 그런 가격 통제보다도 오히려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통제했던 것이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그런 예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그래프에서는 그림 6-2를 통해서 비록 실효성 없는 가격 휘발유 상한제라 하더라도 공급이 감소하면 실효성 있는 휘발유 가격 상한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물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6-2에서 A번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그래프는 균형 가격보다 가격 상한이 높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상한제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오펙이 석유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휘발유 공급량이 S1에서 S2로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이제는 균형 가격이 P1에서 P2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요. 이런 P2의 가격은 가격 상한보다 높기 때문에 가격 상한이 이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되고 이와 같이 가격 상한이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면 물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1번, 2번, 3번, 4번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미국에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임대료 통제의 그러한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료 통제의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대료 통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요.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경직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건물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직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또는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건설을 했을 때 매물 가격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건물의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 대한 공급 그리고 수요가 단기 장기의 탄력성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의를 둬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단기의 경우에 주택의 공급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주택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인 통상의 수요 곡선을 가지게 된다고 할 때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이 성립되었다면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는 가격 상한, 그래서 통제된 임대료가 나타났다면 아마도 렌트를 이와 같이 결정을 지었을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실제로 부족한 물량은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에 의한 그러한 이제 가격 통제에 의한 임대료 통제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곡선이 만약에 장기로 간다면 수요 곡선이 예전보다 더 완만해질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공급 곡선 역시 어떻습니까? 아주 극적으로 완만해진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건물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장기로 변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전과 비교할 때 똑같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한다면 임대료가 내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폭도 훨씬 클 것이고, 예전에는 공급의 변화는 없었지만 이제 공급의 감소라는 것도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물량의 부족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단기에는 임대료 통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물량의 부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장기에 가서는 오히려 시설을 낙후화시키고 그 다음에 건설 공급 또는 건물 공급을 줄임으로써 도시 내에서 주거가 힘들어지는 현상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주택에 대한 임대료 통제의 효과이고, 이런 입장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임대료 통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서 뉴욕시에서의 임대료 통제를 이른바 112페이지에 공짜나 다름없는 집 임대료 통제법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뉴욕시의 명사들이란 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른바 가격 상한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가격 하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격 하한제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들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이 이하의 임금을 얻는다면 가게를 꾸려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노동자들에게 이 이하의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는 줘서는 안 된다기 때문에 가격의 하나의 바닥을 그어 놓은 셈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가격 하한제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가격 하한제가 이야기된다면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가격 하한제는 어떻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하한제입니까? 의미가 없는 하한제입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하한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만히 두더라도 이 가격이 성립되는데 이 이하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하한제는 어떻습니까? 전혀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정부가 가격 하한제라는 것을요, 그 가격 수준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놓았다고 보십시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정부가 이 정도의 가격을,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라고 하고 있지만 이 이하의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했던 이 가격이 실제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제란 균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가격 하한제가 가장 뚜렷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바로 최저임금제의 예입니다. 자,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예인가 하면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만둔다면 임금 수준은 이와 같이 W스타의 형태로 결정된다는 거죠. W스타의 형태로 결정되는데, 자, 이 W스타와 같은 임금 수준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운영될 수 없다는 그런 정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고용을 하기 위해서 W스타 같이 이렇게 낮은 임금을 줘서는 안 되고 최소한 W
제로라는 임금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것이 이른바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은 이만큼이고 노동을 수요하려는 사람은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의도된 대로 이만큼 높은 임금이 지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는 모든 사람들,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정부가 임금을 높여놓는 바람에 일부는 노동을 더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을 못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높은 임금 때문에 노동 수요를 이렇게 줄여버렸다는 거죠. 공급이 늘어난 측면, 수요가 줄었던 측면.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잉여 인력이 존재하게 되고 이 잉여 인력이란 거시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바로 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 이미 고용되고 고용이 안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업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른바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입니다. 가격 한제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때로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그런 소득을 높여주려고 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정부 정책 예가 바로 조세에 대한 예입니다. 자, 이 조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접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자, 조세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시장 가격이란 어떻습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이 경쟁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측정한다고 했냐면 가격을 주어진 그대로 바라본다 하는 것이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주어진다면 이런 경우란 소비자들이 그래서 디맨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불하는 가격도 소비자 지불 가격도 P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 입장에서 수취하는 가격도 똑같이 P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시장에 아무 왜곡이 없다면 이런 가격이 주어졌을 때 100원이라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도 100원이고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도 100원이란 거죠. 자, 가격의 측면과 소득 분배의 측면,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분배라는 측면을 동시에 여러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가 10원만큼 부과됐습니다. 조세가 단위당 10원만큼 부과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 105원을 부담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총 105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들은 얼마를 받겠습니까?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이 105원 냈으면 그 중에 10개는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정부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105개가 생산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은 실제로는 95개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조세가 부과됐던 것이 기본적인 효과는요, 원래 아무 왜곡이 없다면 소비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이나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나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이나 아무 차이도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을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세가 부과된다면 이제 10개만큼의 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가격, 그 다음에 여기서 조세를 뺀 만큼이 생산자들이 수취한다고 생각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모든 사람에게 그 재화의 희소성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가격의 신호기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격의 신호기능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라는 것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인식하는 가격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파괴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꼭 되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100 하나가 되고 90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100 9개가 되고 99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요. 조세가 10개 부과되었는데 소비자들은 5개 더 부담하고 지불하고 생산자들은 5개 덜 받습니다.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조세 부담이 균등하게 분배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액수는 101개인데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액수는 91개이다.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액은 하나 늘어나고 생산자들의 수취액은 9개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생산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109가 되고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99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은 하나밖에 감소하지 않지만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9개나 상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른바 소비자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똑같은 조세액이 부과되더라도 때로는 균등하게, 때로는 소비자 측으로 또는 때로는 생산자 측으로 그 부담이 전가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상당히 편중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이와 같은 조세 부담의 귀착 상황 또는 조세 부담의 편중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나중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이 개념일 것입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이 개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가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정부가 조세를 부담시키더라도 정부의 조세 부담이 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요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죠. 수요가 탄력성이 크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세 부담을 크게 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비탄력적이라면 어떻습니까?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을 더 부과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조세 부담을 많이 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조세 부담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산자에 대한 과세가 나타났을 때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곡선이란 한계 비용 곡선으로 볼 수 있고 수요 곡선이란 소비자들이 소비로부터 얼마나의 만족도를 얻냐 또는 그만큼을 소비할 때 얼마만큼을 지불할 생각이 있느냐고 이야기되는 한계 편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라면 만약에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조세 부담이 간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생산자가 단위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MC에서 MC 플러스 T만큼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MC 플러스 T로 증가한다는 내용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세 부담의 그런 효과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조세 부과된 경우의 효과를 정리하면 맨 먼저 수량은 감소했습니다. 수량은 0에서 1이라는 균형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수량은 여기서 이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원래는 똑같은 가격인데 원래는 똑같은 P라는 가격인데 이제 생산자에게 조세가 부과됨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가격은 P, D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은 어떻습니까?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은 여기서 조세만큼을 뗀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은 변화의 후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소비자 잉여는 이 영역을 각각 A, B, C, D라고 나타내었을 때 A, B, C, D라고 나타냈을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원래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에서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로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잉여 역시 원래는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만큼으로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잉여 감소 비율이 이렇게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거래량에 대해서 단위당 이만큼의 세금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측면에서의 조세 증가분이 사실은 A 플러스 C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를 합을 하면요. 결국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 후생의 변화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 비큼친 삼각형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 부과로 인한 자중 손실 또는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중 손실 또는 초과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이제 수요자에게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요자들에게도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과연 이러한 분배 상황 또는 자원 배분 상황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자, 아까 예전하고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과세한 경우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소비자에게 과세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로 볼 수 있냐면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과세는 이제 MB 커브에 어떻겠습니까? MB 커브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마지막 한 달에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얼마냐고 했으니까요. 조세의 부과라는 건 어떻습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마지막 단위에 대해서 이만큼 만족도를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큼을 조세로 떼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세의 부과가 공급자에게 나타났다면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또는 상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 수요 측면에 또는 소비자 측면에 부과한다면 이제 수요 곡선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수요 곡선의 하방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때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시장의 균형 가격은 0에서 1로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소비자들이 이제 생산자들에게 직접 주는 금액,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에게 직접 주는 금액.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균형 가격이 있다가 생산자들이 바로 수취하게 되는 금액은 PS가 된다는 거죠. 원래보다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공급량은 이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급량의 감소, 수취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수취 가격의 하락. 그 다음에 조세를 포함한 부분이 사실 어떻습니까? 조세를 포함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세를 포함한 부분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후생평가를 해보십시오. 아까와 같이 A, B, C, D라는 이런 표현을 한다면 A, B, C, D라는 표현을 한다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은 얼마만큼입니까? 원래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에서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로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어떻습니까?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의 감소 역시 C, D로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증가 부분은 어떠합니까? 조세 증가 부분은 이만큼의 거래량에 대해서 이만큼 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AC만큼으로 예전과 동일하고 사회적 후생 감소분 또는 초과 부담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 비금친
삼각형 영역으로서 예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조세를 부과할 때,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생산자들에게 부과하나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나 어떤 측면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나 누구에게 부과했느냐 하는 그 법적인 부과 방식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생산자들은 생산자들에게만 과세하는 현재의 방법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까지 해서요. 이제 세금의 부과가 과연 조세의 부과가 가격이라는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하고요. 그 다음 소비자 측면에 과세하는 경우와 생산자 측면에 과세하는 경우 결국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는가는 사실은 아무 차이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지 생산자들이 많이 부담하게 되는지는 결국 무엇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예를 말씀드린다면요. 맨 처음에 들었던 예를 사용한다면 자, 원래 가격은 100으로 주어져 있는데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가격은 조세를 10개 부과했을 때 새로운 가격은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105개가 되고 생산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가격이 95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균등한 조세 분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등한 조세 분배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 가지고 만약에 공급 곡선은 아까와 같은 그런 라인에서요. 공급 곡선은 아주 가파르고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다면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가 10원만큼 또는 10이라는 단위만큼 발생하는 경우가 조세 부과 효과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균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새로운 균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그다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만 크게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런 경우에 공급자 측면에서의 부담이 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높고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소리죠. 공급의 탄력성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공급자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의 탄력성이 낮을수록 공급자들이 부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탄력성이 낮다면 수요량을 또는 공급량을 크게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이러한 협상의 과정에서 공급자가 훨씬 불리한 여건에 입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수취하는 가격만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커피, 마약 이런 식으로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수요가 비탄력적인데요. 가격이 변해봤자 수요는 변할 수 없는데 공급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런 재화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10개만큼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폭은 훨씬 크고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탄력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적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급시장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이런 위협을 함으로써 그 조세 부담의 대부분을 수요자에게 떠넘길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십시오. 앞에 살펴봤던 케이스는요. 먼저 살펴봤던 케이스는 생산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과하는가는 누가 부담을 많이 지는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실질은 어떻습니까? 누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누구에게 귀착되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를 교과서에서는 129페이지에 과연 국회가 급여 과세의 배분을 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록 어떻습니까? 국회가 급여 과세를 2분의 1씩 고용자와 이제 노동자가 반씩 부담하라고 하더라도,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노동의 공급 탄력성이 높다면 노동의 공급자들은 별로 부담하지 않을 것이고, 노동의 공급 탄력성이 낮다면 노동자들이 많은 부담을 하게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사치세라고도 많이 부르고, 이러한 사치세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소비세와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세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별소비세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이 사치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치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릴 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가리켜가지고 사치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 같으면 소득이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도 높은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치제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요, 부자들이 조세 부담을 많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평한 조세가 될 거라고들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과연 이러한 주장이 타당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조세 부담을 결정짓는 것은 첫째, 정부가 누구에게 부담시켰냐 하는 법적인 그런 부담이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많이 소비하고 있냐 하는 소비 패턴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결정짓겠습니까? 말씀드리기로 세 번째, 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탄력성이 이러한 재화에 대한 과세가 누가 많이 부담하게 되느냐는 그런 부담의 패턴을 결정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맨 첫 번째, 법적인 부담이 결정지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소비 패턴이 결정짓느냐 하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재화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사치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측면은 어떻습니까? 사치제라는 것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통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탄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크게 줄이고 가격을 낮추면 소비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재화라고들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합니다. 자, 사치세가 만약에 가격 탄력성이 동시에 높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은요, 사치세의 수요자들은 상당히 고소득자인데 비해 가지고 사치세의 공급자, 예를 들어서 요트 수요자들은 고소득자지만 요트 공급자들은 그다지 부자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요트의 수요 탄력성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이 사치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을 조금만 부담시키더라도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세에 대한 과세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기보다는 이 소비재, 다른 말로 하면 요트를 생산하고 있는 이 생산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자들이 부유한 측면에 비해 가지고 요트 생산업자가 그다지 부자라는 보장이 없다면,
요트 생산업자들이 그다지 부자라는 보장이 없다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요트 생산업자들의 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 조세의 부담은 누가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느냐보다도 오히려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더 강한가는 측면이 결정을 짓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셔서 여러분 수요와 공급 그리고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가격과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라는 측면, 특히 조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요와 공급을 조합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기구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